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던 이곳에 제 이야기를 쓰게 되어서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런 날이 올지도 몰랐고 말입니다. 저도 아마 어지간한 이야기였으면 사연을 보낼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좀 기구하기는 합니다. 파란만장하다? 뭐 그런 말로도 할 수 있겠네요. 시작부터 남다르거든요. 저는 고아입니다. 굉장히 남다르기는 하죠. 출발 전부터 고생이 정해진 시작이잖아요. 고아라는 건 말입니다. 그거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와중에도 복받은 고아라고 할 수 있어요. 복받은 고아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들으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혼자가 아니거든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고아원에 버려졌어요. 같은 날 말입니다. 동생은 당시에 아주 어렸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때 기억이 납니다. 여기 있으면 엄마가 나중에 찾으러 올게. 어린 나이에도 알았던 것 같아요. 엄마의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릴 때라 선명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저희 집이 굉장히 많이 가난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아버지였을 거예요. 아버지는 매일 화가 나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매일 술을 마시셨고 말이죠. 엄마는 늘 아버지에게 맡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강경화라며? 술을 그렇게 처마셔댔으니 강경화가 올만도 하지. 애엄마 혼자 애들을 어떻게 키워? 보험이라도 들어놓은 게 있대? 그런 게 있겠어. 지 술 마실 돈도 없다고 1,000원, 2,000원으로 사람 팬 새끼가? 그러면 이제 여자 혼자 애 둘을 키워야 하는 거야? 그러게나 말이다. 그래도 그런 남편이 있는 것보다야 없는 게 낫지 않겠어? 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나와 내 동생을 이대로 버릴까봐 걱정이 되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걱정은 곧 현실이 되었고 말이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엄마가 나와 내 동생을 다시 찾으러 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생각은 맞았고요. 힘들었습니다. 고아원의 생활 말입니다. 그 생활이 어떻게 편하고 좋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더더욱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정말 많은 편이었거든요. 이건 아마 성격인 것 같은데 그 어린 나이에도 정말 걱정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어린 동생을 내가 어떻게 보살펴야 하나, 나중에 고아원에 나가야 하면 나는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내가 동생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와 같은 걱정 말입니다. 그리고 되게 그런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걱정도 많고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뭐? 학교를 중퇴하겠다고? 네. 요즘 같은 시대에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뭘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해.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해. 원정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제 인생이 크게 바뀔까요? 뭐? 중졸이나 고졸이나 부모 없는 고아가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고졸인 건데 그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제 그 말에 선생님은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뭐 그 선생님으로서도 할 말이 없었을 걸로 생각해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따나 마나 별 차이도 없고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고등학교 졸업장 딴다고 시간 그냥 보내느니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나이 때에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건데. 선생님은 정말로 안타깝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이 아직도 기억나요. 불쌍한, 정말 불쌍한 아이 보는 듯한 그 얼굴 말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저를 봐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마웠던 것 같아요. 경멸 어린 시선을 더 많이 받았었으니까요. 경멸보다는
동정이 더 나은 법이잖아요. 제가 평범하게 나고 자라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범한 아이들이 누리는 삶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발악하면서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빨리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얼마 안 있으면 여기 나가서 자립해야 하고 원호도 있고. 그 말이 100번 맞는 말이라는 것쯤은 선생님 또한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안타까우셨겠죠. 그 어린 나이부터 그런 고생을 해야 하는 제 삶이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제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있어도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인생이 정말 불쌍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기는 했거든요. 바로 남동생 원호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동생은 정말 공부를 잘했거든요. 누구 하나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영재 중학교를 보내야 한다는 둥 하는 말이 나오고 있을 때였어요. 너무 비싼 학비에 차마 보낼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반고에 가게 되더라도 학원 하나는 보내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고아원을 나와야 했으니 뭐라도 기반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일을 했어요. 중졸인 저를 써주는 곳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밀리고 밀려서 결국은 공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참 많았죠. 공장에서 공순이로 오빠를 남동생을 뒷바라지하는 누나들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참 드물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평일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식당을 하거나 청소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돈을 떼이는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내공이 점점 쌓이면서 말로 받아칠 수도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악을 쓰고 제 돈을 받아내면 주위에서는 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한 년. 나는 쟤만큼 독한 애를 본 적이 없어.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되어야만 했어요. 저는 비록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당시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네, 바로 제 남동생 말입니다. 누나, 나 또 전교 1등 했어. 정말? 진짜 대단하다 우리 원호. 남동생은 그렇게 고생하는 누나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학부모 면담이 있어서 학교에 갔던 적이 있는데 남동생의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원호는 정말 열심히 해요. 사실 학원 하나 안 다니고 이렇게 하기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고 있으면 원호만큼 열심히 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누나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돌아오던 날 너무 많이 울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동생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당연히 고마워해야 하는 게 아니냐? 누나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고마웠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고생한 것을 알아주고 뭐 그런 거 당연할 수 있지만 살다 보면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지나고 저는 그 고아원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간 아차같이 돈을 모은 덕에 작은 집 하나를 전세로 구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어요. 경기도에서도 외곽인 동네라 아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면 어림도 없었죠. 동생은 아직 시설에 있을 수 있는 나이이기는 했지만 저와 함께 나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동생도 함께 나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은 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도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날 제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교 어디 갈 거야? 하고 싶은 거 있어?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의사? 멋있다. 그게 네 꿈이야? 그냥 돈 많이 벌잖아.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누나 호강시켜 줄 거야.
저는 괜찮으니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했지만 동생은 절대 의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대라는 게 그냥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 중에서도 극상위권 아이들만 가는 곳, 학원을 안 다니고 과외 한 번 받지 않은 동생이 의대를 가는 것은 기적과도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아원에서 살았던 고아가 말이죠. 하지만 동생은 해냈습니다. 누군가는 인간 승리라고 했어요. 누군가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남동생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런 기적과도 가까운 일을 하게 했다고 말이죠. 거기서 행복이 시작된 건 아니었습니다. 의대는 학비가 참 비싸요. 게다가 동생은 서울로 대학을 갔고 말이죠. 다달이 월세, 생활비에 거기에 학비까지 정말 숨이 찰 만큼 벅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에는 힘들다는 생각을 크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리기도 어렸지만 남동생이 의대를 다니고 뭔가를 성취하고 그런 것들이 꼭 제가 이루고 있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남동생의 성공이 제 성공 같고 그런 기분 말입니다. 그래서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정말 고생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 가진 유세를 떨 때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로 유세를 떠는 시어머니가 못나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원호가 장가를 간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수도 없이 다짐 아닌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어머니 같은 누나는 되지 말아야지.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을 다 보상받겠다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지. 동생이 잘 사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해야지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보상 심리라는 게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고생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말이죠. 보상받겠다고 동생을 그렇게 키운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 계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공장으로 출근하는데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도 예쁘게 한 아가씨 둘이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너 오늘 옷 예쁘다? 어디서 샀어? 어디서 샀더라? 기억이 안 나. 나중에 알려줄게. 너 오늘 신발 예쁘다. 그런 말들 말입니다. 그래서 빤히 그 아가씨들이 신은 신발과 입은 옷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제 눈으로 봐도 예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평생 저런 옷을 입고 저런 신발을 신을 수 없겠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예쁜 옷 한 벌, 예쁜 신발 한 켤레는 고사하고 화장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그날 유독 사무치게 슬펐던 것 같아요. 원래 내가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도 억울하다는 생각은 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억울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면서 말이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네요. 그 문제로 그렇게까지 많이 운 건 아마 그날이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슬프다고 주저앉아서 울 수 있는 시간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것마저 사치인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비록 제 손에 직접 쥐게 된 것은 많지 않았지만 동생이 무사히 의대를 졸업하고 그 졸업장을 저에게 안겨준 날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동생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과에 갈 거야? 성형외과나 피부과로 갈 거야. 돈 많이 벌 수 있는 과로. 그럴 거 없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누나는 네가 의사가 된 것만으로 이미 다 보상받았어. 정말 괜찮아. 동생은 끝까지 돈이 많이 되는 과를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우리 누나 호강시켜줘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 말뿐인 말이라도 저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은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동생은 정말 성형외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여자친구도 생기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부쩍 많이 웃고 그리고 쉬는 날 약속이 생기고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할 때까지 모르는 척 했어요. 누나, 나 누나한테 소개해줄 사람이 있는데. 너 여자친구? 어떻게 알았어? 그걸 어떻게 모르냐? 그렇게 티를 내면서 연애를 하는데. 그 말을 하다가 문득 또 서글퍼졌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건 정말 숨길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동생이 옆에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더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저런 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싶어서 말이죠. 의사라고 했습니다. 동생의 여자친구 말이죠. 정말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동생을 의사로 키워서 의사인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그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오는 것 자체가 약간 비현실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언젠가 고아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니들은 정말 우리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가장 잘 풀린 아이들이야. 엇나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의사라니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정말 동생은 저뿐만 아니라 그 고아원에서의 자랑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을 때라 저도 모르게 자부심 같은 것들이 조금 올라갔던 시기였던 것도 같아요. 의사인 올케를 처음 소개받던 날도 주눅들지 않았거든요. 그때 올케가 저를 보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누님은 특유의 그 느낌이 없으시네요. 그 느낌? 무슨 느낌 말하는 거야? 아, 어렵게 산 사람들 특유의 주눅들고 그런 느낌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걸 그냥 칭찬으로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올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 말을 생각해보니 그건 악의가 담긴 말이었더라고요. 뭐 당시에도 조금 쎄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이렇게 물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냐니? 첫인상이 별로였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네가 보기에 어떤가 해서. 집안이 여유로운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서 가끔 철이 조금 없다 싶기는 한데 그것도 귀여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많이 좋아하고. 우리 남매와는 사는 세계가 너무 달랐던 사람이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이니 우리와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저희보다는 너무 좋은 집안의 올케를 맞이하다 보니 감히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드네, 걸리네 하는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남동생의 올케를 너무 좋아하는 게 보였고 말이죠. 올케도 남동생을 좋아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 두 사람만 좋으면 됐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쪽 집안에서 반대는 당연히 있었던 것 같아요. 남동생이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지만 분위기를 봐서는 그랬습니다. 제가 일찍 사회생활을 하고 어른들과 일을 하면서 는 거 하나가 눈치였거든요. 그래서 알 수 있었어요. 게다가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못해주시잖아요. 예단이다 혼수다 하는 것들 때문에 안사돈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 저를 아래로 보던 시선을 잊을 수 없어요. 그래도 성의껏 해드리고 싶은데 모양 빠지게 안 받느니만 못한 것들 받느니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죠. 저희 입장에서 그게 모양새도 좋고 그냥 그런 건 다 생략하죠.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했어요. 아니, 이왕 안 받기로 한 거면 속뜻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서로가 안다고 해도 좋게 이야기해주고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을 깔보는 투로 말이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이 한쪽을 무시하는 상태에서 결혼을 진행했어요. 그런 결혼이 무사히 성사되기는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한쪽에 엄청난 참을성이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건 저였습니다. 결혼하고 집은 저희 집 주변에서 사는 걸로 하죠. 누님은
이견 없으시죠? 형님이 이견이 있으실 리가. 그렇지. 있으면 양심이 없는 거지. 그런 식의 말들을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결혼을 준비해야 했어요. 서럽기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 동생을 의사로 만든 것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때까지 그 일을 계속했던 거고요. 손이 빨라서 시급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받고 사람들도 좋았고 그만둘 이유가 없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 올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공장 일 계속하실 거예요? 왜? 아니, 누나가 공순이인 거 좀 그렇잖아요. 명색의 의사에 저희 집안으로 장가러 오는데 누가 알까봐 조금 그래서요. 사실 그전에도 동생이 일을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하는 일이 부끄럽거나 무시해서가 아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서 그런 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을 말이죠. 설사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해도 말이라도 예쁘게 해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올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형님은 왜 동생 입장은 생각 안 하세요? 무슨 입장? 사람들이 누나를 계속 공장에서 일하게 둔다. 이러면 얼마나 동생을 손가락질하겠어요. 동생이 의사식이나 돼서 고생하는 거 두고만 본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죠. 아, 되게 답답한 스타일이시다. 그런 말을 듣고도 저는 공장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쯤에는 제가 하는 일이 나름대로 재밌기도 했고, 게다가 그만두면 제 생활비는요? 동생이 생활비를 준다고 해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자기 가정이 생기면 제가 돈을 꼬박꼬박 받는 게 눈치가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벌 수 있을 때까지는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요. 올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만 입을 다물고 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동생은 좋은 집으로 장가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말이죠. 고아라고는 전혀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삶을 말이죠. 생각해보면 동생은 자신에게 그런 삶을 달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다 제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을 어쩌면 동생에게 투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연을 쓰면서 혹시나 동생에게 제가 그런 부담을 준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결혼 이후 올케는 더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동생과 분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가장 티가 많이 났던 게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선자리를 들이민다는 것이었어요. 글쎄, 좋은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제 치자리라 그러세요? 형님 같은 조건에 총각이랑 결혼을 어떻게 해요? 나는 굳이 누군가와 결혼을 할 마음이 없어, 이제 와서. 저는 결혼을 할 생각이 딱히 없었거든요.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결혼을 위해서 누군가를 억지로 만나고 서로 재고 따지고 그런 거 자체가 성격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한 거였어요. 조건이 모자라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지만 올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주제를 알아야지.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올케를 봤습니다. 올케는 정말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조금 전에 그런 말을 한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말이죠. 솔직히 형님이 찬밥 더운 밥 따질 처지는 아니잖아요. 따진다는 게 아니라 딱히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버럭하더군요. 그러면 평생을 이렇게 혼자 살겠다는 말씀이세요? 제 남편한테 빌붙어서? 그 말을 듣고 저도 서럽고 욱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빌붙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장도 계속 다니고 있었던 거였고 말입니다. 나는 내 동생한테 빌붙을 생각 없어. 그런 생각이었으면 원호가 일 그만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생활비 준다고 했을 때 진작 그만뒀겠지. 원호한테 부담되는 게 싫어서 내 손으로 최대한 벌 수 있을 만큼 벌려고 지금도 일하는 건데 어떻게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올케는 저를 빤히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조금의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은 말투와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나이 먹은 누나가 아무리 자기 밥벌이라 한다고 해도 그렇게 공장에서 일하면서 혼자 살면 동생으로서 당연히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마음의 짐을 벗지. 올케는 저를 아예 떼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남자를 찍어다 붙이지 못해 혈안이었던 거고요. 아마 안사돈과 그런 말을 하고 실행을 한 걸 겁니다. 언젠가 안사돈도 저보고 결혼 안 할 거냐며 더 늦기 전에 하라고 닥달 아닌 닥달을 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연락도 자주 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고 하고 올케를 여러 번 물렸습니다. 그럼에도 올케는 오랫동안 저의 맞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더 만날 마음이 안 드는 남자였어요. 뭐 외형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첫 만남에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둥 저래야 한다는 둥 저보고 나이가 많아서 임신은 힘들겠다는 둥 그런 소리라 하는 남자라 어떻게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겠나요. 그래서 그 다음은 싫다고 했더니 또 주제를 모른다는 둥 하는 말을 했던 것 같네요. 이쯤 되면 그렇게 고생하며 키운 동생은 대체 뭘 했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누나, 요즘 힘든 거 없지? 내가 힘든 게 뭐가 있어? 아니,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나 힘든 거 없어. 너 건강이나 걱정해. 요즘 많이 바쁘다며. 동생은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의사라고 했습니다. 일을 너무 잘해서 교수들이 다들 동생을 탐낸다고 말이죠. 올케에게 앞길이 구만이다. 너무 잘 나간다. 뭐 그런 말을 들었던 것도 같아요. 그렇게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와는 가끔 얼굴을 보고 대부분 통화로 안부를 주고받았으니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저와 올케 사이가 어떤지 당연히 몰랐겠죠. 그렇게 숨죽인 채 살았던 것 같아요. 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에게 이런 누나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순간 아주 작아지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 병원으로 건강검진 한번 받으러 와. 내가 예약해둘게. 됐어. 나 아직 젊어. 누가 누나 늙었대? 그 말이 아니라 원래 젊어도 주기적으로 검진은 받는 게 좋아. 누나처럼 힘든 일 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래야 하고. 아니, 나는 괜찮아. 받으라면 받아. 자꾸 거절하면 나 화낼 거야. 동생이 하도 강건하게 검진받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이 예약해준 날짜에 병원에 가서 검진받았습니다. 그런데 올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검진 당일에 하루 입원해 있던 그 병실로 불이 나게 달려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미치셨어요? 다짜고짜 미쳤냐며 버럭하는 올케의 얼굴을 보고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생각했지만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의아한 얼굴로 되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이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시면 어떡해요? 나야 원호가 예약을 해뒀다고 해서 받은 건데. 아무리 그 사람이 그랬어도 거절하셨어야죠. 어떻게 동생이 일하는 병원에서 검진받을 생각을 해요? 형님 같은 누나가? 그제야 올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더군요. 그러니까 저 같은 누나가 있다는 것이 병원에 소문이 날까 두려웠던 겁니다. 고아에, 공순이에, 뭐 그런 누나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들걸리며 달려와서 화를 냈던 거예요. 그걸 알아차린 저는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아니,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한번 다녀가면 병원 사람들끼리 그 선생님 누나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뒷말들 할 거 생각 안 해요? 나 아무 소리도 안 했어. 그냥 얌전히 하라는 것만 했어. 숨겨지지 않은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런 없어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 누나라고 사람들이 의외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는 둥. 그래서 무슨 옷 입고 병원에 왔냐는 둥. 사람을 그야말로 깔아뭉개는 말들을 면전에 대고 하는 올케를 그저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물론 마음은 갈기갈기 찍힌 채로 말이죠. 그 이후로 저는 좀 숨었던 것 같아요. 진짜 숨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동생의 연락을 받지 않고 같이 밥을 먹자든지 그런 말을 하면 일정이 있다고 피하면서 동생네와 만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금방 그런 저의 상태를 눈치챘어요. 누나, 요즘 무슨 일 있지? 솔직하게 말해. 없어. 아니, 그거 거짓말이야. 무슨 일인데? 그냥 요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그래. 쉴 때는 그냥 집에서만 있고 싶어서. 검사 결과는 다른 문제 없었는데 혹시 누나 우울해? 급기야 동생은 제가 우울증이 아닌지 염려했습니다. 뭐 사실 우울증일 수도 있겠네요. 그때 당시에 저는 자존감도 바닥인 상태였고 그냥 저라는 존재 자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던 시기였으니까요. 동생은 정말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줄 알고 그날 이후로 저에게 더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부 전화를 더 자주 걸어오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집에 뭔가를 사들고 오고 말이죠. 요즘 케이크가 그렇게 맛있대. 누나 케이크 좋아하잖아. 요즘 과일이 정말 달다더라. 정말 착하고 좋은 동생이죠. 하지만 동생의 그런 행동들은 올케를 더더욱 빈정상하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루라도 빨리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버리고 싶어 하는데 동생이 그렇게 더 신경을 썼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올케는 폭발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선택하세요. 올케가 어느 날 집으로 찾아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무슨 소린가 했던 것 같아요. 선택이라니 무슨 선택? 동생 이혼남 만들 건지 이대로 사라지던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복장 뒤집어져서 더 이상 저는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리고 지금 그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병원에서 부교수가 되니 많이 말 나오고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인맥이라는 인맥은 다 돼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누나라는 사람이 공순이라고 그리고 그이 고아라고 병원에 소문이라도 다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형님이 형님 동생 앞길 막고 있다고요. 철렁하더군요. 내가 정말로 내 동생의 앞길을 막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이 출세하는데 형님 같은 공순이 누나는 얼마나 걸림돌인지. 지금 밥상 다 차려놨는데 차려놓은 밥상도 못 떠먹게 하지 마시고 그냥 떠나세요. 죽은 듯이 사시라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돈은 드릴 테니까 제발. 정신이 멍했습니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고 괜찮았어요. 하지만 제가 동생 앞길을 막는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 더는 견딜 수가 없더군요. 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걸 실행했습니다. 동생에게는 장문의 편지를 남겼어요.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내가 이미 떠났을지도 모르겠구나. 이건 그냥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내 선택이니 부디 나를 찾지 말기를 바란다. 나는 조금 조용한 곳에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 최근 들어 우울한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 돈만 번다고 나를 돌아보지 못해서 생긴 일 같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테니까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말고 잘 살아. 건강하고.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저를 찾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나를 찾으러 여행을 간다고 하면 찾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집을 정리하고
저축한 돈 모두를 가지고 지방으로 갔어요. 언젠가 이야기를 들었던 엄마의 고향이었습니다. 딱히 거기를 가고 싶어서 갔던 건 아니었고 그냥 제일 처음 생각이 난 곳이 거기였어요. 이럴 때 보면 정말 피는 못 숨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같아요.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엄마가 그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엄마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다고 생각도 안 했고요. 30년도 훨씬 넘은 과거의 일이었어요. 엄마의 얼굴도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네 현숙이 딸내미 아니냐? 네? 아니, 현숙이 젊었을 때랑 얼굴이 똑같은데? 안 그런가? 아이고, 말 안 해도 알겠어. 현숙이 딸내미인 거. 현숙은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숨겨지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핏줄이라는 게 이토록 질긴 거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엄마에 대한 증오도 거의 사라진 뒤였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살아보니 엄마가 힘들었겠구나 하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물론 그렇다고 자식을 그렇게 버리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건 너무했지만요. 저희 엄마 소식 아시는 거 있으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할머니들이 굉장히 의아한 얼굴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이고, 소식 듣고 온 게 아니야? 나는 당연히 소식 듣고 온 줄 알았네. 무슨 소식이요? 네 엄마가 아프다고 죽을 병 걸려서 입원해 있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순간 철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러려고 어쩌면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이곳에 오게 된 거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한눈에 저를 알아보더군요. 엄마는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이 이제 벌을 받나 보다고 말이죠. 그렇게 엄마를 간호하면서 그 옆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너무 뿌듯해 하시더군요. 동생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선뜻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동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떠난 거였잖아요. 다행히도 엄마도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떠나온 1년은 잘한 행동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제 손으로 엄마를 보내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 일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전개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다급하게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님, 지금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이 사람 말릴 수 있는 사람 형님밖에는 없어요. 동생에게서 오는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케에게서 그런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1년 만에 온 연락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인데? 이 사람 지금 저랑 이혼하겠다고 난리예요. 저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형님, 제발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처음 들어보는 올케의 우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케가 하는 말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이가 저와 엄마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무슨 말을 했길래? 뭐 대충은 짐작이 가기는 했어요. 형님 그렇게 내려가게 만든 거 너무 잘한 것 같다는 말이요. 그런데 그걸 다 듣고 난리가 났어요. 이혼한다고. 병원도 때려치울 거라고 정말 난리 났어요. 이러다가 형님 동생 이혼남 되게 생겼어요. 웃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혼하기 싫은 거면서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이러나 저러나 동생이 이혼하는 것은 싫었기 때문에 당장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만났어요. 동생은 생각보다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누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무슨 거짓말? 나 공장 다니는 누나 있는 거, 그리고 고아인 거 교수님들은 다 알아. 내가 전에 술 먹고 누나 칭찬하면서 우리 누나 대단하다고 주정 부린 적이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가정사로 내가 교수가 되는 게 밀리거나 하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이 누나 쫓아내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 거라고. 사실 내려가 있는 동안 엄마를 보내드리기도 했고 또 조용한 동네에서 마음이 편하기도 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올케를 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 제가 마음을 졸였던 게 생각이 나서 확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여자랑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이제 정이 다 떨어지기도 했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저는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여보.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얽히는 울면서 바짓가랑이를 붙잡더군요. 정말 처절해 보이고 간절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옛날 사람들이랑 비슷해서 그래도 이혼은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이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니까 더 고민을 해봐. 얼굴만 봐도 소름이 돋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동생의 말도 맞았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장가 잘 간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한시라도 빨리 갈라서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사람은 절대 쉽게 바뀌지 않고 옳게는 더더욱 그럴 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이혼은 더더욱 어렵잖아요. 빨리 그런 집안과는 연을 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네 결정을 존중한다. 동생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올케의 눈빛에 깃든 배신감을 말이죠. 아니, 정말 어이가 없지 않아요? 어떻게 저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죠? 저랑 나랑 어떤 사이였는데 말입니다. 형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동생을 이혼남을... 내 인생도 아니니 내가 이혼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 형님 아니었으면 저희는 이렇게 될 일도 없었다고요. 네가 제정신이 아닌 거야. 너는 내 존재를 부정하고 있어. 내가 고하고 누나한테 뒷바라지 받고 의사가 된 건 내 인생인데 그걸 통째로 부정하고 있다고. 누나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부정하는 너 때문에 우리는 갈라서는 거야. 너무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진다고 해도 동생이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라는 사실과 그리고 올케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공순이 누나에게 뒷바라지 받고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사라지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네가 살고 싶은 남자는 고아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누나 같은 누나도 없는 있는 집에서 잘 자란 남자를 바라는 거 아니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남자가 되어줄 수는 없으니까 이혼해. 올케는 아무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런 남자 맞나?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당신이 그런 남자가 아닌 건데 왜 고하고 왜 이런 누나가 있는 건데 왜? 그제야 올케는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엉엉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올케의 그 모습을 보는데 밉다 싫다 뭐 이런 감정보다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부끄럽고 숨겨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를 이런 식으로 놓치게 되는 게 말입니다. 일단은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냥 이혼까지 쭉 쉽게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올케가 병이 났다고 하더군요. 이혼을 하기 싫어서 말이죠. 동생을 너무 사랑한다나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결국 그 콧대 높던 안사돈까지 저를 찾아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그 대단한 자존심도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자식이 들어 누워 죽겠다고 하는데 부모가 뭐 어쩌겠어요. 하지만 저는 들려줄 수 있는 대답이 이것뿐이었습니다.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누님이 말을 하면 들을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미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혼하지 않도록 설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참 뻔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있는 사람들 특유의 그런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너는 당연히 해줘야지. 같은 말이죠. 저는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다. 동생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죠. 그건 제 인생이 아니라 동생 인생인데요. 이서방 입장에서도 우리 집 같은 든든한 처가가 있는 게 나을 텐데요.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본인이 싫으면 그만인 건데요.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해주지 않겠다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고 안사도는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고 악담을 하더군요.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생은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말이죠. 바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올케가 끝까지 이혼하지 않겠다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소동을 부리는 바람에 병원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되었다니까요. 그렇게 누군가의 귀에 부끄러운 소리가 들어가지 않기를 바랐으면서 정작 본인이 그러고 있다는 게 어이가 없었던 것 같네요. 동생에게 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동생에게 연락할 걸 하고 후회했지만 동생은 엄마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으니 괜찮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솔직한 속마음은 저도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가졌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만족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건데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숨기려 하고 인정하지 않고 뭐 그러다 보면 불행해진다는 것을요. 보세요. 올케는 저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여유로운 집딸로 태어났고 양친이 다 계시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졌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말이죠. 저는 감히 꿈꿔보지도 못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케와 저를 놓고 보면 제가 훨씬 행복한 것 같거든요. 비록 중졸의 공순이지만 말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인생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 하나로 올케와 저는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진 것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걸 가진 사람의 마음가짐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문득 궁금해지네요. 많이들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런 조건으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지 싶을 수도 있지만 말이죠. 행복의 기준은 남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니까요. 이야기하다 보니 말이 너무 길어진 게 아닌가 싶네요. 들어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셨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중졸이라 글을 쓰는 이런 거에 재주가 없어서요.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부디 언제나 건강하고 웃을 일만 가득한 날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연을 쓰려고 하니 조금 쑥스럽네요. 댓글들 보면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던데 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재미있을런진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방끈이 짧은 놈이었어요. 나이든 부모님과 6명의 동생,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도 장남이었죠. 집안 환경이 넉넉지 않았던지라 마음 편히 공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이 가난했던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단 한 번도 넉넉하게 고기 반찬을 먹는다든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가진다든지 하는 등의 사치를 부릴 수 있었던 상황이 있던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위안 아닌 위안이라면 제가 장남이었기에 옷만큼은 제 옷을 사서 입을 수 있었다는 것뿐이네요. 제 아래 동생들은 다 제가 입다가 낡은 옷들을 물려받았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집에서 살면서 잘 사는 다른 집 친구들이 부럽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는 철이 너무 없어서 힘들게 농사 짓고 돌아오시는 부모님 허리춤을 붙잡고 왜 우리는 부자가 아니야? 나도 따뜻한 고깃국 먹고 싶어. 라며 칭얼거린 적도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지만 아마 당시 저의 투정에 부모님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서 저도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하고 장남으로서 제가 부모님을 도와 이 집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걸 자연스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 가지 않는 것을 택했어요. 진호야, 그래도 고등학교는 가는 게 좋지 않겠니? 우리 집이 가난하긴 하지만 너 고등학교 하나 못 보낼 정도는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노력하면 너 고등학교 졸업 정도는 충분히 시켜줄 수 있어. 그러니 잘 생각해봐.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당시 저는 중학교 때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제 스스로도 공부에 열정이 있는 편이었어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긴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래에 동생이 6명이나 딸려 있고 당장 저를 포함한 9식구가 한 끼 제대로 입에 풀칠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간다는 것은 욕심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고등학교 안 가도 괜찮아요. 그냥 빨리 일을 하고 싶어요. 결국 제가 강경하게 고등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자 부모님들도 알았다고 하곤 저는 그 길로 서울에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지을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당시 농사가 그리 잘 되는 편도 아니었고 제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골에 있을 게 아니라 서울에 올라가서 조금 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패기가 넘쳤던 것 같아요. 공부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땅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껏해야 17살 먹은 게 전부인 사내 녀석이 그 먼 타지까지 혼자 올라갈 생각을 했던 거니까요. 솔직히 처음 올라갈 때야 패기 있게 올라갔지 막상 시골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내보이는 서울에 나 홀로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느낌은 저에게도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아, 여기가 서울이구나. 그리고 난 이런 넓고 큰 곳에서 정말 혼자구나. 물론 그 당시 서울이라고 해봤자 요즘 같진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고층 건물들도 휘황찬란하고 차들도 수십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해서 훨씬 더 복잡한 모습이니 지금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지만 당시 제가 살던 시골은 정말 띄엄띄엄 집 몇 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산, 그리고 논밭이었습니다. 그런 횡댕그렁한 곳에서 살다가 조금이라도 도시화가 되는 곳에 오니까 완전 별천지더라고요. 그래도 마음 먹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그곳에 빨리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는 시골 조물애기가 서울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허물어져가는 지하 단칸방 하나 잡는 것조차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우연치 않게 만났던 주인집 아주머니의 호의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몇 날 며칠을 서울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대? 당시 주인집 아주머니는 저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해 주셨습니다. 작은 방이긴 했어도 주인집 아주머니가 제 사정을 잘 봐주신 덕분에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방에 세례 들어 살 수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 타지에서 저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란 생각은 못해 그런지 첫날은 감격해서 몰래 눈물을 흘렸을 정도였습니다. 유진호, 밥 먹었어? 그리고 제가 살던 곳 바로 옆집에 살던 1살 차이 나는 누나 역시 저에게 주인집 아주머니만큼 잘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누나는 그 집에서 산 지 벌써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장난스럽게 엄마라고 부를 정도였으니 무척이나 친해 보였습니다. 연고 하나 없는 서울에서 마음 착한 주인집 아주머니와 누나 덕분에 저는 기존 예상보다는 편하게 일할 자리만 구하면 됐어요. 근데 미리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예측하던 것보다도 서울에서 고등학생 나이대의 남자애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몇 시간짜리 단기 소일거리를 하고 잘리는 일들도 허다했어요. 그렇게 돈 몇 푼이라도 쥐면 악착같이 모아서 월세 낼 거 빼두고 생활비 조금 빼두고 나머지는 전부 집으로 보냈습니다. 한 번도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돈 버는 것 자체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못해도 20살이라도 먹었으면 지금보다 편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진호야, 오늘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라. 아줌마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혼자 먹으니 너무 적적하더라. 주인집 아주머니는 종종 혼자 먹는 게 쓸쓸하다며 저를 집으로 불러서는 햄이며 계란이며 잔뜩 차려서 밥을 주곤 했는데 제 예상이지만 아마 제가 돈 모으느라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 먹는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사내 녀석이 밥을 잘 먹어야 쑥쑥 크지. 여기 이거 별거 아닌데 반찬 좀 가져가라. 얼마 전에 깻잎 장아찌 담근 게 참 맛있게 됐어. 게다가 한번 식사를 얻어먹을 때마다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통에 거짓말 좀 못해서 주인집 아주머니 덕분에 제 돈 주고 반찬을 사본 적이 없을 정도였죠. 옆집 누나도 저만 보면 무슨 동네 강아지 객검 주는 것 마냥 과자에 아이스크림에 온갖 간식을 다 챙겨주니 이런 말을 했다면 부모님이 서운해하셨겠지만 가끔 가족이 보고 싶어 외롭다가도 주인집 아주머니나 누나를 보면 그 외로움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아무튼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던 서울 생활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한 7년 정도 있으니까 이제는 시골에서 살던 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서울에 익숙해졌습니다. 게다가 운이 좋게도 20살이 되고 나선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회사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다니면서 고정적으로 월급이 나왔어요. 그 첫 월급으로 주인집 아주머니와 누나에게 돼지고기도 사드렸죠. 비록 그때까지도 오로지 집안 식구들만 챙기느라 정작 저는 여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진우야, 너무 고맙다. 얼마 전에 네가 보내준 생활비로 은지 병원에도 다녀왔어. 가끔 부모님과 전화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번 돈으로 동생들 병원도 가고 학교도 보내고 장난감도 사주고 공부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간 힘들었던 게 전부 보상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누군가는 저보고 미련하다고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멍청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라고 면전에다 말하는 걸 듣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래도 주인집 아주머니와 누나만큼은 그런 저에게 너무 착하고 성실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언젠가부터 내가 그동안 세입자 여럿 봤는데 진호만큼 성실하고 착실한 남자를 못 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니 수진아? 아이고, 내가 딸이 있었으면 딱 진호한테 시집을 보내는 건데. 수진이 너는 어때? 생각 없어? 주인집 아주머니는 저와 누나를 은근히 밀어주더군요. 괜히 저랑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원래부터 좋은 누나라고 생각했기에 인간적인 호감은 있었지만 사실 이성이라고 본 적은 없던 것 같은데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누가 주변에서 잘해보라고 하면 한 번 더 의식하게 되고 그저 나에게 잘해주는 누나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람이 졸지에 여자로 보이는데 게다가 누나도 마찬가지였나 보더라고요. 평소에는 저한테 잘만 말을 걸었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런 이유론 저만 보면 괜히 쭈뼛거리고. 결과적으로 저희 사이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동네 누나로서 알고 지내는 누나도 좋았지만 여자친구로서 다가오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게다가 비록 서울살이가 이전보다 훨씬 적응이 되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내가 이곳에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는데 그래도 이 서울에서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고 쥐꼬리 같은 월급을 모아 집으로 보내기를 반복하고 있던 중 한동안 연락이 없던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죠. 진우야, 너희 아버지가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지금 여든이 조금 넘은 제가 당시 30이 채 되기 전이었으니 몇십 년도 더 되었습니다. 그때는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죠. 수술이 필요할 만큼 큰 병이지만 그 원인도 몰랐고 수술을 하더라도 살 수 없을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는데 당장 저도 가진 돈이 없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당시 필요했던 수술비가 제 기억으로는 30만 원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월급이 200, 300 하지만 그때는 물가 자체가 달랐고 제 월급이 5만 원이었죠. 6개월을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 낼 수 있는 수술비를 제가 어디서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하나 하고 생각하다가 그런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한심해서 술을 마시다 잠든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골머리를 썩고 가슴앓이를 하다가 정말 조심스럽게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월세를 몇 달만 내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렇게 잘해주셨던 분한테 저는 기본적으로 내야 할 돈도 못 낸다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그만큼 간절했어요. 그 돈이라도 모으고 어떻게 다른 곳에서 빚이라도 진다면 일단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을 테니까요. 네가 괜히 이런 말 하는 녀석이 아니라는 건 내가 잘 알아. 무슨 일인데? 알겠다 혹은 안 된다. 이 둘 중 하나의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인집 아주머니는 제가 왜 그런 부탁을 하는지가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원래는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주머니 면면에 어린 걱정에 저도 모르게 왈칵 목이 메어서 주절주절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 아주머니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월세라도 아껴서 아버지 수술비에 보태고 싶다. 굉장히 횡설수설했을 텐데도 아주머니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돈 내가 빌려줄 테니 너무 걱정 마. 아버지는 건강하게 나으실 게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손에 쥐어준 30만 원을 들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만 급히 하고 바로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선 아버지가 낫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수술을 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온 집안이 한동안 초상집이었지만 저는 거기서도 좌절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까지 없는 만큼 제가 진정한 가장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핸드폰도 해지하고 아버지가 하던 일을 물려받아 농사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서울에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겁한 이야기지만 당시 누나에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저희는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와의 인연 역시 끊긴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절대 둘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꼭 서울에 가서 주인집 아주머니의 30만 원을 갚고 누나에게 그때 너무 미안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 길로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생각나던 주인집 아주머니와 누나의 얼굴도 사는 게 바빠짐에 따라 점점 흐려졌습니다. 시골로 돌아온 지 약 5년 뒤부터 농작물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대박이 터지는 바람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 와중에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아 일하랴, 육아하랴 아주 죽어났습니다. 힘들고 때로는 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한 나날들이었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와 아내, 그리고 딱 노력한 만큼 통장에 찍히는 돈만 봐도 웃음이 나는 시기인지라 참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언제나 제 마음 한켠에는 주인집 아주머니와 누나가 존재했어요. 지금의 제가 있도록 만들어준 너무도 고마운 사람들. 엄마, 저 서울에 다녀올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된 시기에 저는 바로 서울행 기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약 40살입니다. 미리 현금을 두둑이 뽑아서 더듬더듬 길을 찾아가며 살던 집 근처에 갔는데 저기 말씀 좀 여쭐게요. 혹시 여기 집이 있지 않았나요? 초록색 지붕에 바로 옆에는 칠이 다 벗겨진 낡은 빌라가 있던 터가 아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혹시 잘못 알았나 싶어서 길 가던 할아버지를 잡고 물어보니 88 올림픽 때문에 근처를 전부 철거했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만큼 동네에 사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봤으나 아무도 주인집 아주머니를 아는 분이 없었습니다. 누나도 마찬가지였죠. 아마 주인집 아주머니도 누나도 이곳을 떠난 지 꽤 된 모양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나 다름없는 일에 저는 결국 아무런 소득도 보지 못하고 터덜터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고 주인집 아주머니와 누나가 잘 살고 있는지 걱정이 컸는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둘에 대한 기억은 이전보다 더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본격적으로 크면서부터는 공부도 시키고 나중에는 온 집안 식구들 다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동생들도 다 하나씩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서 자리를 잡고 어머니도 좋은 집 사들여서 말년 몸 편하게 사시라고 호강시켜드리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주인집 아주머니랑 누나는커녕 정작 저 숨 돌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바빴던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내랑 가끔 오붓하게 시간도 보내고 아들 키우고 가끔 어머니를 찾아가서 뭐하고 지내시는지도 엽죽고 그러고 살다 보니 시간은 참 쏜살 같더라고요. 처음 이 서울에 발을 들인 것이 17살이었는데 저는 어느새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을 적에는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너무 싫었는데 내가 그 할아버지가 되었다니. 매일같이 흙바닥을 뒹굴며 엉엉 울어대던 철부지 아들놈도 건강하게 커서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우스운 소리지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제가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 이런 마음일까 싶었거든요. 가슴이 짠하고 한편으로는 그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명확하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마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참 다행스럽게도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은 품성도 좋아 보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의가 있는 것이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수철이가 데려오네. 너무 참하니 좋은 것 같아요. 아내 또한 왜인지 예비 며느리를 무척 좋아했죠. 비밀이지만 제 아내이긴 해도 아내가 참 사람 보는데 유독 까다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한눈에 누군가를 마음에 들어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아내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우리 집 식구가 될 운명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두고 볼 것도 없이 바로 아들에게
사돈 어른 댁 편하신 날짜로 상견례 잡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처음 예비 며느리를 본 날로부터 딱 2주 뒤 주말에 사돈 어른이 살고 있다는 집 근처의 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사돈 댁이 어떨지에 대한 걱정은 있었어요. 며느리 되래야 괜찮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다고 해서 사돈까지 마음에 들 거라는 보장은 없었으니까요. 오래간만에 양복을 차려입고 조금 긴장한 얼굴로 예약한 식당에 들어섰는데 순간 새된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왜 그러냐는 눈으로 저를 보아도 대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주름이 잔뜩 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어릴 때의 얼굴.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난 채 저를 보고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는 여자. 어릴 적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바로 그 옆집 누나였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가긴 했지만 애매한 사이인 채로 헤어졌기에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상견례를 진행했어요. 며느리를 처음 소개받았을 적에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랑만 살았단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 자리에는 사돈댁이라고는 누나가 전부였죠. 상견례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일부러 아내에게 아들이랑 며느리 데리고 근처 카페에 가 있으라고 계산하고 따라가겠다면서 내보낸 뒤 누나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근데 진짜 부끄럽게도 눈물이 왈칵 솟구치더군요. 정말 진호 맞구나. 나이가 들어 더욱 온화해진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는데 과거 누나에게서 받았던 위로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이성적인 감정이 느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귀었던 과거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너무도 좋아했던 사람이었으며 저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인사 한번 못하고 헤어진 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재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동. 어느새 캐캐 묵혀온 미안함이라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미안해요. 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언젠가 얼굴을 보게 되면 그때는 그래서 고마웠고 이때는 이래서 고마웠고 전부 이야기할 작정이었는데 막상 진짜로 얼굴을 보니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저 사과뿐이었습니다. 누나는 갑자기 제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넋두리처럼 사과를 뱉어내자 놀랐는지 진우야, 괜찮아. 일어나라. 응? 하며 저를 달래려고 했지만 누나를 본 순간 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던 17살 남자애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중요한 자리로 만난 만큼 애써 눈물을 닦고 아무 일도 없던 척 아내와 아들, 며느리가 먼저 가 있는 장소로 따라가서 마저 상견례를 이었지만 집에 가서도 누나에 대한 생각이 쉬이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잠에 들면서도 누나 생각이 났고 그 시절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일단 아들과 며느리를 결혼시키는 것이 먼저였기에 빠르게 예식장도 잡고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정식으로 신혼집을 차려 살게 된 날, 저는 생활비 외적으로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 중 1억을 누나에게 송금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도 이 일을 먼저 상의했어요. 당신, 내가 서울에 상경했을 때 힘들었던 이야기 알지? 네, 알죠. 그런데 왜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저 너무 힘들고 무서웠는데 그때 만난 주인집 아주머니랑 누나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 사실상 누나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거야. 저는 아내에게도 오랜만에 과거의 이야기를 풀게 되었고 아내는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이해심이 많은 여자라 제 말에 나도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돈 어른 덕분에 지금 당신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나중에 내 인사도 전해줘요. 라며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물론 누나는 갑작스러운 입금에 놀랐던 모양입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돈이야? 누나, 제 마음입니다. 어릴 적 그렇게 갑자기 떠난 것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고서라도 서울 살면서 누나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게 너무 고마워서 드리는 거라고 했더니 누나는 결단코 괜찮다면서 마음이면 충분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누나에게 1억을 쥐어주었습니다. 안 받으면 평생 한우로 남아서 죽어도 잊지 못할 것 같다고요. 하지만 누나는 웃으며 그러더군요. 진호야, 나도 그 시절 너 덕분에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 난 아직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 그럼 된 거야. 그러니 우리 추억 같은 건 돈으로 환산하지 말자. 누나가 끝끝내 받지 않으려 하자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만큼 더 잘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물론 아내와 누나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누나가 마음에 들었는지 사실상 사돈 어른보다는 정말 친한 언니 동생처럼 지내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쇼핑도 가고 저녁도 함께 먹으면서요. 저 역시도 오랜 시간 마음의 짐처럼 남아있던 누나와 이렇게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게 참 꿈만 같기도 하고 느지막에 내려온 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슬픈 소식도 있더라고요. 아주머니 소식은 아셔요, 누나? 아주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 아주머니가 너 떠나고 나서도 네에게 참 많이 했는데 우리 한번 가볼래? 제 두 번째 엄마나 다름없던 주인집 아주머니는 이미 암으로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이죠. 누나에게 묘 위치를 들어 가족과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묘를 보니 3년만 일찍 연이 닿았어도 아주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문득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대신 아주머니 덕분에 이렇게 잘 자라 아내의 아들까지 두었다고. 한평생 좋은 분이셨으니 다음 생에는 이번 생보다 더욱 행복하게 사실 거라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사는 게 참 어렵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뒤통수 맞는 일도 많고 말이죠. 나이만 많은 늙은이지만 저도 그렇다는 건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꼭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많이 건조해지고 삭막해진 시대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가족도 남이고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거라는 이야기가 이젠 더 이상은 단순히 농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여러분의 곁에도 제 어린 시절의 위안과 기댈 곳이 되어준 주인집 아주머니나 누나처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길 바라고요. 문득 저희 시아버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만 웃긴 일일 순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웃음 나고 기분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처음 남편과 결혼하려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진짜 마음 깊이 이 결혼 하지 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인사를 드리러 가기까지 그 사실을 몰랐고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은 늘 야, 시댁 식구랑은 되도록 얼굴을 안 봐야 사이가 돈독해지는 법이야. 시댁 식구랑 집이 가깝다고? 그때부터 너는 사실상 시부모님들이랑도 결혼한 거나 다름없어. 남편이랑 둘만 있을 생각하지 마.
어딜 가든 시부모님들과 함께니까. 라는 무서운 이야기들만 듣다 보니 알게 모르게 시부모님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단순히 사는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니. 여편네가 먼저 떠나서 나 혼자라곤 해도 시부모랑 같이 사는 걸 흔쾌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텐데 우리 준석이가 좋은 여자를 데려왔구나. 심지어 그 말도 시아버지가 이야기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때 남편을 휙 돌아보니 딱 봐도 남편은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한테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한 게 맞는지 제 눈을 열심히 피했죠. 그날 남편이 집 데려준다면서 저랑 같이 나왔는데 진짜 치고받지만 않았지 엄청 싸웠습니다.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떡하냐니. 남편은 도리어 자기가 적반하장으로 아니 그러면 당신은 겨우 우리 아빠랑 같이 사는 거 하나로 나랑 결혼하기로 한 다짐을 저버릴 생각이었어? 라며 서운하네 어쩌네 길바닥에서 찡찡거리려고 드는 걸 제가 뒷목 쥐어잡고 끌어올리고 동네에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누가 봤다면 진짜 1년은 그 동네에 못 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남편이 그만큼 좋은 사람이었으며 시아버지도 딱히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킬 만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정확히는 그런 분이라고 믿었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이미지도 좋았고 그 이후에도 결혼이 확실시 되기 전에 몇 번 시댁에 들렀을 때 시아버지는 저 먹으라고 본인이 손수 과도들어서 과일 깎아서 주신 적도 있고 늘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엄청 부지런히 사시더라고요. 그런 습관이 드신 분이라면 굳이 제가 며느리로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 시킬 것 같진 않았습니다. 남편도 성실하고 집안을 위해서만 살고 그동안 월급을 받아도 자기 쓸 생활비랑 저축을 제외하면 전부 저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사주는 데 쓴 사람이었습니다. 선물이 전부는 아니지만 솔직히 남자든 여자든 돈을 쓴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을 신경 쓴다는 의미잖아요. 매번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잔뜩 손에 들려주는데 그런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쟤 100% 후회한다. 결혼 한 달 안에 눈물바람으로 우리 찾는다에 10,000원 건다. 라며 쯧쯧 혀를 찼지만 그래도 인생은 실전이라는 마음으로 바로 반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혼 생활에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사귄 시절 느낌 그대로 가정적이었으며 야근을 하든 회식을 하든 평소보다 늦은 귀가를 하면 무조건 꼬박꼬박 연락을 남겼고 불필요하게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결혼 전 예측했던 대로 제가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등등 이것저것 시키는 일도 없었고 내가 지금 청소하느라 바쁜데 저녁 좀 차려줄 수 있겠니? 라며 늘 부드러운 말투로 부탁하셨기에 저로서도 기분 좋게 집안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죠. 당시 결혼하고 1년까지는 남편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느라 솔직히 혼자서 아니면 남편이랑 둘이서 집안일을 전부 전담해야 했다면 좀 힘든 감이 없잖아 있었을 텐데 계속 집에 계시는 시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집안 살림을 다 챙기니 그만큼 저희 부담이 줄었습니다. 너네 일하는데 맛있는 것 좀 차려봤다. 게다가 늦게 일하고 들어오는 저희가 안쓰럽다며 가끔 시아버지는 깜짝 요리를 해주실 때도 있었죠. 다른 집이 어떻게 사는지야 모르겠지만 저희 시아버지 같은 분은 정말 손에 꼽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60살을 넘긴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 체력이 좋으셨어요. 집에만 계시는 시아버지가 유일하게 외출을 하는 시간이 이른 아침과 자정이 가까워오는 밤이었는데 그때마다 집 근처의 뒷산을 등산하거나 약수터에 가서는 운동기구들을 이용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셨죠.
시아버지와는 다르게 물렁살인 남편한테 당신도 아버님 좀 닮아라 라며 타박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 가끔 TV 프로 보면 분명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근육으로 가득한 몸짱 할아버지들이 나오곤 하잖아요. 아마 저희 시아버지도 그런 프로그램에 나왔으면 꽤나 유명해지셨을 겁니다. 여기 알통 좀 만져봐라. 네? 시아버지는 운동을 하고 오신 뒤 집에 저나 남편이 있으면 늘 팔에 힘을 빡 주고는 알통을 만져보라며 내밀었는데 진짜 매번 만지는 알통인데도 손이 닿을 때마다 절로 입을 벌리게 될 만큼 탄탄했습니다. 게다가 패션 센스는 얼마나 좋은지 실제로 저희 시아버지가 웬 패션 잡지에서 노인 모델로 활동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집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그 잡지를 꺼내서 은근히 자랑하는데 덕분에 저도 처음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시아버지가 모델로 찍힌 패션 잡지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청바지, 자켓, 노인들이 쓸 것 같지 않은 패셔너블한 중절모, 선글라스. 심지어는 운동을 가실 때도 무조건 브랜드 트레이닝복으로 위아래 정확히 맞춰서 입고 나가셨어요. 솔직히 저는 화장도 귀찮아서 안 하고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라 그런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신기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스킨, 로션도 꼬박꼬박 바르셨거든요. 시아버지랑 있다 보니 재미있는 일들도 참 많았어요. 특히 쇼핑 갔을 때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시아버지는 쇼핑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었지만 한 번 가면 무조건 저와 남편을 동행해서 근처 백화점에 들렀는데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잘 사는 여자들이 옷 깔끔하게 차려입고서는 구두 또각거리면서 이것저것 구매하면 그 뒤를 따라다니는 수행비서 같은 사람들이 쇼핑백 들고 따라다니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걸 시아버지가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본인 입을 옷을 이것저것 골라서 구매하면 저랑 남편은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시아버지가 산 옷들을 들고 다녔죠. 백화점 사람들이 다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그 당시는 참 민망하면서도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웃긴 일화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아버지였던지라 동네에서는 제법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특히 시아버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에게 인기도 엄청나신 것 같았죠. 제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매번 다른 할머님이 집에 와서는 시아버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참 젊은 제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시아버지는 정말 청춘이라는 단어가 너무 잘 어울리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더 어릴 때도 저렇게 열심히 살면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나이 들면 시아버지처럼 늙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성향이 너무 달라서 애초에 시아버지처럼 되기는 그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던 시아버지가 어느 날은 진지하게 만나는 분이 생겼나 봅니다. 매일같이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고 가끔 전화 내용이 들려서 슬쩍 귀를 기울여 보면 사랑한다느니 좋아한다느니 온갖 달콤한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약수터에서 만나자는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기에 그동안 시아버지는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연애도 종종 해오셨던 모양인데 제가 남편과 사귀고 결혼까지 한 몇 년간은 별다른 연애도 안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간만에 하는 연애라서 그런지 시아버지는 연신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며느라가야, 이 바지에는 뭘 입는 게 좋을까? 위에 약간 장식 있는 요런 니트는 어떠세요? 아버님 모자도 잘 어울리시니까 같이 하시면 화보에 나올 것 같은데요? 게다가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으신지 종종 저에게 옷 코디를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제 옷은 대충 입더라도 시아버지는 정말 누가 봐도 멋지다는 소리가 튀어나올 만큼 제대로 챙겨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시아버지 옷장을 다 뒤져가면서 최적의 코디를 찾아드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고맙다면서 허허 웃으면서 나가시는 거 보면 보람도 느껴지고.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오시면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요. 아버님, 오늘 데이트는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지. 길 가는 할망구들마다 다 나만 쳐다보는데 어찌 그리 뿌듯한지. 정말요? 와, 아버님 진짜 대단하신데요? 또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자기를 쳐다본다며 그리 말씀하시는 시아버지가 귀엽기도 했습니다. 남편이랑 종종 시아버지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님이 우리보다 더 알콩달콩 지내는 것 같지 않아?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시아버지는 뒤늦게 찾아온 사랑에 매일매일이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게다가 제가 열심히 꾸며드리기 시작한 이후부턴 조금 더 콧대가 올라가셨는지 여자들마다 전부 자기한테 환장하고 뿅 간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도 늘 제 덕분이라는 말을 잊지 않아주시는 덕에 나중 가서는 제 옷 사려고 쇼핑하는데 이거 아버님이 입으면 괜찮겠다 싶은 옷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마치 인형 옷 입히기 같은 느낌이었지만 제가 애를 낳고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연스레 육아에 전념하느라 예전처럼 시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내심 아쉬운 눈치였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손주는 귀여우신지 매일 딸랑이에 턱바지에 애기 용품을 하나씩 싸들고 오시는데 제가 너무 많다고 말릴 정도였죠. 이전부터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확실히 시아버지는 여느 젊은 사람처럼 사고방식이 참 유연한 분이셨어요. 첫째가 5살쯤 됐을 때 시아버지가 돌연 아이 옷을 상하이 신발까지 전부 사오더니 이것 입히고 나랑 같이 사진 좀 찍어주렴 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단 하나하나 옷을 입히는데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시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말로는 시밀러 룩이라고 하는데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끼리 옷 스타일을 비슷하거나 아예 똑같이 맞춰 입는 거 있잖아요. 시아버지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이랑 일부러 비슷한 느낌으로 저희 첫째 옷을 사셨더라고요. 아무튼 애 키우고 뭐 하느라 바쁜 중에도 가족끼리 단란하게 시간을 보내던 때였습니다. 첫째만을 낳으려 했던 저는 예기치 못하게 들어선 둘째 때문에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 아닌 요양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딱 그 시기부터 시아버지가 저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 남자한테 좋은 음식 좀 해줘라. 네? 남자한테 좋은 음식이요? 처음에는 좀 민망했습니다. 솔직히 왜 그런 음식을 요구하시는지 빤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집밥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드시면 그게 좋은 음식이죠. 라고 애교를 부렸더니 아가야,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이다. 내가 친구들보다 얼굴이 20년이나 젊어 보이는 이유도 어렸을 때 보양식을 많이 먹어서야. 우리 엄니가 날 엄청 챙겨줬거든.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자기를 위해 다시 보양식을 챙겨 먹어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굳이 못 들어드릴 만한 부탁도 아니었기에 인터넷 검색해가며 장어꼬리며 뭐며 남자에게 좋다는 음식 재료들을 잔뜩 사서 며칠에 한 번씩 메뉴를 바꿔가며 상해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저만 챙기는 거로는 모자라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날은 생마늘을 한 바구니 사와서 무슨 과자처럼 와작와작 씹는데 그날 온 집안이 마늘 냄새에 아주 절여지는 줄 알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홍어가 그렇게 남자한테 좋다면서 그때는 저보고 요리도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시아버지가 혼자 홍어 무침에 삼합에 구이까지 삼시세끼를 홍어로만 음식을 해드셨죠. 시아버지가 드시는 거니까 뭐라 할 수는 없었지만 당시 둘째를 임신 중이었던 저는 비릿한 냄새에 아주 죽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른 임산부보다도 유독 입덧이 심한 편이었는데
시아버지가 남자한테 좋은 요리를 하겠다고 부엌에 있으면 어김없이 역한 음식 냄새 때문에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웽웽거렸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일단 본인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지 일절 신경도 안 쓰고 요리를 하기 바빴죠. 게다가 음식만으로 저를 고생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아이가 안정기에 들어서고 나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이 워낙 불규칙한지라 보통 새벽이 돼서야 잠에 들곤 했거든요. 근데 시아버지가 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새벽 5시가 남자한테 가장 좋은 시간이라더라. 라더니 정말 하루도 안 빼먹고 새벽 5시만 되면 거실에서 거친 숨소리를 내면서 헛둘 하며 운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제대로 잘라치면 계속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입덧 때문에 중간중간 자주 깨가지고 아무리 자도 피곤해서 미치겠는데 시아버지까지 그런 저를 도와주질 못하고 오히려 잠 깨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니 아침만 되면 극도로 예민해지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요새 입덧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일하느라 새벽에 간신히 잠드는데 아버님 운동소리 때문에 자주 깨서요. 혹시 최대한 소리 없이 운동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부탁도 드려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미처 그 부분은 신경 못 썼다면서 조심해 주겠다고 하셨고 딱 하루 조용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또 잊었는지 거실에서 들려오는 우렁찬 헛둘 소리. 문도 닫고 잡았고 귀마개도 껴봤습니다. 하지만 어찌나 소리가 큰지 전 살면서 귀마개 뚫고 들어오는 소리는 공사 소리 빼고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저희 시아버지가 다른 시아버지랑 다른 거 잘 압니다. 유별난 부분이 있으시기도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며느리로서 시아버지만큼 괜찮은 시아버지 만나기 어렵다는 것도 알죠. 하지만 간혹 저렇게 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저를 잊고는 본인에게 빠져 있으신데 하필 임신한 시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니 진짜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진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 나이 먹고 주책도 저런 주책이 더 없네 라는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좋아하던 시아버지였지만 이 상황이 되니까 반감도 생기고 남편에게 말도 해보았죠. 여보, 아버님 어떻게 좀 해봐. 잠을 못 자겠어. 아휴, 나도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말해봤는데 먹통이야. 말 안 통해. 어쩌겠어. 그냥 우리가 조금만 참자. 네, 남편이라고 뭔 수가 있겠어요. 별 수 없이 제가 참을 수밖에요. 그런데 안 그래도 시아버지 때문에 예민한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은 전혀 생각도 못 하시곤 바깥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늘 거실에서 저를 붙잡고 앉아서는 한두 시간씩은 꼭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떠들곤 하셨습니다. 단순히 이거랬고 저거랬고 정도면 말도 안 해요. 대부분이 자기가 얼마나 정력적인지 그리고 자기랑 만나는 여자들이 얼마나 자기한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옆집 사는 아줌마 있잖아. 그 아줌마가 올해 52인데 남편 잃고 매일같이 우울해하는 얼굴만 보이더니 내가 다가가서 조금 위로 좀 해줬더니 다음 날부터는 얼굴꽃이 활짝 피었지 뭐냐. 요 핸드폰 봐라라. 아주 전화가 오고 난리야. 이러려고 좋은 것 먹고 운동한 거 아닌데 귀찮아 죽겠다. 라고 너스레를 떠시더니 이게 다 우리 며느리가 남자한테 좋다는 음식을 많이 해줘서 점점 젊어지니 그런 게 아니겠어? 친구놈들이 나만 만나면 세상 천지 그런 며느리 없다고 부러워하는데 나도 그리 생각한다. 내가 매일 얼마나 고마운지. 이번에 내가 친구놈들이랑 옆 동네에 갔다가 거기 편의점 아줌마를 보고 살짝 웃어만 줬는데
다음날부터 어찌나 나한테 들러붙는지 떼놓고 집에 오느라 혼났다. 이 동네 여자들은 잘생긴 사람 처음 보나?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에 진위 여부는 고사하고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최대한 아휴, 아버님 그러셨어요? 좋으셨겠네요. 하며 장단을 맞춰드리긴 했지만 마음 같아서는 그냥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시아버지는 리액션이 좋은 저만 노리시는 듯 했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들어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 정도 가지고 뭘 그러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수위를 대폭 줄인 겁니다. 여기다 대놓고 이야기하면 아마 다들 기함하실 거예요. 평소 시아버지 좋다고 노래를 부르던 제가 어느 날부턴가 팍 죽은 얼굴로 친구들한테 이런 시아버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니 친구들이 깔깔 웃으면서 이런 고민하는 며느리는 또 처음 본다 그러면서 한참 배를 잡더니 그중 한 친구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고사리랑 두유를 믹서기에 갈아들여. 너 고사리가 남자한테 엄청 안 좋은 거 알지? 아버님이 자랑하시는 거 듣기 좋아서 일부러 만들어 드리는 거라 하면서 매일 한 잔씩 드리고 한 달쯤 지나서 장난이었다고 하면 다시는 안 그러지 않을까? 고사리가 남자한테 안 좋단 이야기가 속설이긴 하지만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 사실 그런 식으로라도 소심한 복수를 해야 그동안 강제로 괴롭힌 당한 것에 대한 분노를 풀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는 길에 고사리랑 두유를 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시아버지가 냉장고를 열다가 볼까 고사리는 최대한 구석진 곳에 숨겨놓고는 오랫동안 안 쓴 믹서기 하나를 꺼내 두유랑 고사리 팍팍 넣고 시원하게 갈아서 슬러시처럼 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어디서 보니까 남자한테 좋고 젊어지는 좋은 음료수 만드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아버님 드리려고 한 잔 만들어 봤어요. 역시나 시아버지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고맙다면서 한 방울도 안 남기고 꿀꺽꿀꺽 드시길래 꼬박 한 달을 매일같이 고사리와 두유를 간 음료수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아침마다 손 한 번 더 가는 일을 하기 번거롭긴 했지만 남자한테 좋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음료수를 드시면서 덩실덩실 어깨춤까지 추는 시아버지를 보니 저도 무군한이 내려가는 것 같아서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버텼던 것 같네요. 딱 한 달 채우고 나니 이제 고사리도 거의 떨어졌고 더 길게 장난을 쳤다가는 시아버지한테도 못할 짓 하는 것 같아서 아버님, 이제 음료수는 더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왜 안 주냐면서 놀라시길래 아버님 그거 고사리랑 두유 갈아드린 건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고사리가 남자한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을 참느라 아주 고역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반응과 시아버지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엄청 충격받은 표정으로 절 보더니 아니, 너는 그런 걸 잘 알아보고 만들어야지. 그런 걸 나한테 먹이면 어떡하니? 라며 고래고래 화를 내더니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에게 소리를 친 것도 화를 내시는 것도 처음이어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장난이 너무 지나쳤나 싶어서 문을 두드리며 죄송하다고 연신 말했지만 그날 시아버지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단 한 번도 거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니 제가 너무 심한 장난을 친 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자초지종을 말하니 당신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그런 장난을 쳐가지고 아버지 사는 낙이 뭔 줄 알잖아. 그래서 그렇게 음식도 챙겨 먹으신 거고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 에휴 모르겠다 난. 하면서 한숨을 쉬더니 저 대신 시아버지 방 앞에서 문 좀 열어보라며 애걸복걸을 했죠. 한참을 그렇게 매달려도 시아버지가 영 문을 열어줄 생각을 안 해서
남편은 결국 열쇠를 꺼내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작은 등을 푹 구부린 채 뒤돌아서 코를 훌쩍이며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놀라서 허둥지둥거리니 시아버지가 저한테 너는 어떻게 스님이나 먹는 고사리를 나한테 줄 수가 있냐. 스님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고사리만 먹고 산다는데 내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 요즘 여자들도 나한테 얼굴이 갑자기 늙은 것 같다고 하더라. 통 연락 오던 여자들도 연락도 없고 다 이유가 있었던 게야. 다 고사리 때문이었어. 라고 하며 자기는 이제 끝났다면서 꺼이꺼이 우시는데 꽁 십통난 애 같은 모습이 웃기면서도 나이답지 않게 참 귀여우셔서 그 앞에서 제가 잘못했다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알아보고 꼭 몸에 좋은 것만 먹이겠다고 섰고 대제를 한 끝에서야 시아버지는 간신히 방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됐다. 잘못 알았다는데 어쩌겠니 내가. 네, 죄송해요 아버님. 대신 제가 이제부터 좋은 음식 많이 해드릴게요. 알고 보니 한창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오던 여자분들이 관심이 줄으셨는지 연락을 안 하고 있더래요. 그것 때문에 이미 약간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고살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 충격이 심해지신 거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시아버지는 시무룩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애교도 부리고 정말 남자에게 좋다는 음식을 많이 해드려서인지 점점 기분을 푸셨습니다. 또 이 일을 계기로 나중에 저도 아버님에게 들었던 섭섭한 마음을 말씀드렸더니 아버님께서도 그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 사이는 다시 화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그 일이 있던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다시 예전의 시아버지로 돌아오셔서 매일같이 남자에게 좋은 음식을 찾아 드시며 이전과 같이 여자를 만나고 오면 저 잡아서 앉혀놓고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요즘은 아버님의 여자친구가 저에게 선물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며 잘 보이려고 하시는데 그런 모습도 귀엽습니다. 사람은 이래서 사랑을 해야 하나 봐요. 저 역시 나이가 들어도 그런 청춘 같은 모습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그때는 저도 몰랐다면서 발뺌했지만 가끔 이런 시아버지 모습을 보면 그때 일부러 고사리와 두유를 갈아 마시게 했던 과거가 떠오르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사과드릴게요. 아버님, 사실 남자한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후에는 정말 아버님한테 좋은 음식들만 했으니까 봐주셔야 해요. 아셨죠? 아버님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즐거운 이야기 들으시며 많이 웃으셨길 바래요.